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한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어요. 비록 시어머니의 반대로 힘들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시댁 식구들의 비밀 대화를 듣게 되면서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난 사연,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놔 볼게요. 제 나이 10살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와 단 둘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었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엄마 사주가 사나워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먹었다면서 모질게도 아무것도 없는 엄마와 저를 내쫓아 버리셨고, 그 후로 월세 20도 안 하는 단칸방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어린 저를 키우기 위해서 식당 주방 일부터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일하셨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모녀의 경제 사정도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재료 손질과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떡볶이 가게가 시장 맛집으로 유명해지면서 월세 20의 단칸방에서 30평대 아파트로 옮기게 되었고, 저도 무사히 대학까지 다닐 수 있었어요. 엄마는 떡볶이 대박집으로 나름 큰 돈을 버셨지만 늘 허름한 차림에 365일 시장 닫는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서 장사 준비를 하셨죠. 그런 엄마에게 이제는 좀 쉬엄쉬엄 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인아, 이 가게가 어떤 의미인데 내가 쉴 수 있겠니? 우리 딸 이렇게 번듯한 어른으로 키워준 가게인데 우리 딸 결혼할 때 내가 방 한 칸이라도 구해주려면 열심히 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다 컸다고 생각한 제가 아직 엄마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친구들 약속도 제치고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엄마 가게에 나와서 일손을 돕게 되었어요. 2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찐한 연애 못 해본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저의 메마른 연애 전선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일이 생겼는데요. 고딩 때부터 땡땡여고 오자매라고 불리며 뻔질나게 붙어다닌 친구의 결혼식 날, 친구들이 대부분 결혼한 유부녀들이다 보니까 저 혼자 아가씨라는 이유로 부케를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도 없는 제가 말이에요. 친구 부부는 부케 받아줘서 고맙다며 신혼여행 다녀와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 자리에서 친구의 남편은 저에게 소개팅 한번 받아보지 않겠냐며 제안했어요. 수인씨, 부케 받으면 6개월 안에 결혼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시집 못 간다는데. 제가 진짜 보증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사실 가장 친한 친구들이 다 결혼하다 보니 저도 마음이 싱숭생숭했던지라 소개팅을 받기로 하고 번호를 넘겨받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번호를 등록하고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니 누군지 딱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친구들 사이에서 신랑 친구들 중에 배우 이재훈 씨를 닮은 사람이 있다며 화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저 남자 괜찮다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 그와 소개팅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콩닥콩닥 거렸어요.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소개팅 당일 만나본 그는 수려한 외모만큼이나 서글서글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죽이 척척 맞았고, 둘 다 유럽 축구 광팬이라는 공통점은 저희를 빠르게 친해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는 유럽 축구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죠. 그날 이후 저희는 축구 시청 핑계 삼아 만남을 지속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가 되었죠. 연애하는 동안은 정말 행복했어요. 연인 사이에 공통 관심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척척 대답이 나오니 저희의 대화에는 끊임이 없었고, 사귄 지 1주년 기념으로 떠난 프랑스 여행에서 축구 덕후 커플답게
축구장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그 연애의 달콤한 행복은 그리 길게 가지 못했죠. 남편의 집안은 부모님, 형, 동생까지 온 가족이 공무원이었고 나라의 녹을 먹고 산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집안을 눈에 차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결혼도 급에 맞춰서 해야 한다며 저희의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라지만 저를 키우기 위해서 20년 동안 악착같이 장사해오신 엄마의 인생을 너무 무시받는 것 같아서 이 결혼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결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의 설득에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되었죠. 비록 환영받고 들어오지 못했어도 사랑하는 남자의 가족과 잘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쉽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옛날 같으면 산업공상이라며 나라의 녹을 먹는 자신들이 장사하는 저희 집과 사돈을 맺을 수도 없었다며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가게에서 버는 수입이 공무원 연봉의 몇 배는 된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한 귀로 들어온 거 한 귀로 흘리면서 살다 보니 시어머니의 그런 소리들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큼 점점 적응이 되었고 예쁜 아들, 딸 키우면서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수인이니? 나 옆집 반찬가게 아줌마인데 너희 엄마가 쓰러지셨어. 빨리 땡땡병원 응급실 와. 살면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리고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엉엉 울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제가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의식을 차리고 앉아 있었는데요. 수인아, 넌 뭐하러 왔니?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진 건데. 엄마 괜찮아. 울지 마.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만 해보고 집에 가도 된대. 엄마의 무사한 모습에 긴장이 풀리면서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몇 가지 검사를 받고 일단 퇴원을 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오늘 장사 못했다시면서 내일 장사 준비해야 한다고 분주하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그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엄마에게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요. 엄마, 도대체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쓰러진 다음 날에도 장사 준비를 하는 거야. 엄마는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엄마는 오히려 이렇게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며 저를 도닥여 주시더라고요. 참, 저도 철없었죠. 그런 엄마가 미워서 엄마를 뒤로하고 집으로 획 돌아와 버렸습니다. 엄마의 너무 억척스러운 모습에 순간 화를 내긴 했지만 돌아오는 내내 가슴 한켠이 찜찜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 그런 행동을 가슴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죠. 진숙희님 보호자시죠? 여기 병원인데 얼마 전에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내원하셔서 설명을 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검사 결과가 나왔겠거니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에 저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어요. 진숙희님 복부 CT 사진을 보시면 여기 간 옆에 보이시나요? 커다랗게 있는 부분이 종양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건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암으로 의심돼요. 빨리 어머님 모시고 오셔서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암일 수도 있다는 소리에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저 눈물만 쏟아졌어요. 엄마의 조직 검사 결과에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랬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빠와 사별하시고 악착같이 일만 하시던 엄마가 이제 조금 편해지나 했는데 췌장암 사기라니. 정말 하늘에게 쌍욕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암이 너무 진행되어 버려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며 여명이 3개월 정도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바로 회사를 퇴직하고 엄마와 마지막을 함께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도 남은 여생 병원에서 보내기 싫다며 퇴원하셔서 집에서 요양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저도 엄마 집으로 들어와서 지내게 되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엄마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엄마와 쇼핑도 하고 목욕탕도 함께 다니면서 장사로 바쁘다는 핑계로 못 해본 평범한 모녀 사이의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작성했고 그 버킷리스트를 다 채울 무렵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엄마의 20년 시장 인생이 결코 헛되지는 않았다고 느껴질 만큼 많은 시장분들이 장사를 제쳐두고 찾아주셨죠. 그 덕분에 장례식장에 근저 화환을 놓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엄마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많은 행렬들 가운데 시댁 식구들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한번 거창했어요. 얘야, 사돈이 참 안타깝게 됐구나. 그런데 말이다. 너도 알다시피 네 시아버지하고 내가 마지막 승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곳을 찾는 게 찜찜하구나. 네가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장례식장이 그런 곳이라니. 무슨 못 올 곳이라도 되는지요. 자신의 승진을 앞두고 부정탄다며 사돈의 장례식장에도 얼굴 한번 비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애초에 산업공상 외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일 아랫등급으로 생각하는 시댁 식구들이기에 별 기대도 안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제 옆을 지키기는커녕 들락날락하기 바빴고 심지어 장례 중간에도 헬스장까지 다녀왔더군요. 마치 남편은 장모의 장례식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았죠. 그 때문에 저는 3일 내내 엄마의 빈소를 거의 홀로 지켜야만 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잘 떠나보내고 아이들을 데리러 시댁을 방문했는데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의 대화는 제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들었어요. 사돈 떠나간 건 안타깝지만 우리 이제 사돈한테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되겠네요. 차용증을 따로 쓴 것도 아니니. 아참 현수야, 네 장모 가게에 거기 시장 재개발 들어간다면서 소진 애미한테 잘 말해서 거기서 우리 은퇴 후에 카페라도 하나 차리면 좋겠는데. 엄마, 걱정 마.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말했잖아. 장모님 재산 은근히 좀 된다고.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 무슨 말이고 이제는 갚지 않아도 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 그리고 우리 엄마 가게를 지들 멋대로 카페를 한 해 만에 하는 건지.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렸다뇨. 저희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나타나더니 고작 집에서 이딴 소리 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 갑작스런 등장에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당황한 눈치였어요.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누가 돈을 빌리긴? 제가 자신들의 대화를 다 들었는지 생각도 못한 시어머니께서는 천연덕스럽게 잡아떼시더라고요. 방금 제가 들은 건 뭐죠? 저희 엄마가 돌아가셔서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된다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게 그래서 그렇게도 좋으셨어요? 웃는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리던데요? 수인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장모님 돌아가셔서 스트레스가 심한 건 아는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 우리도 장모님 돌아가셔서 네 걱정 많이 하고 있었다고. 저는 애초에 기대도 안 한 시부모님보다 내 편인 줄 알았던 남편놈이 결국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장례식 내내 쌓여온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어요. 야, 스트레스? 그런 인간들이 장례식장에 한 번을 안 와보니? 그리고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장례 중에도 너 헬스장하고 사우나도 다녀왔더라. 아무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지만 하나뿐인 장모 장례식에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게 정상이야? 남편은 지가 생각해도 장모 장례식 중에 헬스장 가고 사우나 간 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는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뻔뻔함은 제가 상상한 그 이상이었어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는커녕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승진 앞두고 장례식장 같은 불결한 곳에 안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가 너희 집 같은 집이랑 결혼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깟 돈 몇 푼 빌려준 걸로 생색내기는.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빌린 돈인데 너희 엄마가 죽었으면 당연히 안 갚아도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네가 왜 따지고 있는 거니? 순간 시어머니의 뻔뻔함과 추악함은 간신히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게 만들더군요. 진짜 상정도 못할 인간들이네. 너희 같은 집, 여기가 조선시대예요? 산업공상? 당신들은 그리 잘나서 장사하는 우리 엄마한테 돈 빌렸었나 보지? 그거 알아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보다 몇 배는 더 벌었다는 거? 내가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지들이 잘나서 그런 줄 아나 보네.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는 동시에 시부모님에게 채무 반환 소송을 걸어버렸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헐레벌떡 찾아왔었는데요. 너 미쳤니? 우리 망신살 주려고 작정한 거니? 채무 반환 소송이라니. 네가 무식해서 잘 모르나 본데 차용증 있어? 차용증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알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소송 취하해라. 너 안 그러면 내가 무고죄로 고소할 테니까. 겁먹은 개가 짖는다고 했나요? 소송이 들어가자마자 쪼르르 저희 집까지 달려온 그 여자는 뭐가 그리도 무서운지 차용증 있냐며 떠들어대더라고요. 20년 장사하면서 작은 지출부터 100원 빌려준 것 하나도 기록 다 해놓은 엄마가 사돈한테 돈 빌려주면서 기록 하나 안 남겼을까요? 엄마의 장부에는 돈 빌려준 날짜부터 입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무려 3차례에 걸쳐서 5천만 원이나 빌려갔었는데 날짜를 보니 시아버지 벤츠 뽑은 시기랑 딱 맞더군요. 자기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우리 엄마 돈은 탐났나 보더군요. 차용증요? 5월 15일, 6월 23일 땡땡 은행으로 입금됐네요. 우리 엄마가 무슨 바보예요? 5천만 원이라는 큰돈 빌려주면서 기록 하나 안 남겨뒀다고 생각해요? 아, 그리고 변호사가 그러던데 채무 변제 의지도 없고 빌린 적 없다면 딱 잡아 뗀 거. 기망행위에 들어가서 벌금이 최소 100만 원은 넘게 나온다던데 공무원 파면 기준이 아마 벌금 100만 원 이상이었죠? 그제서야 그 여자는 당황한 듯이 눈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수지내미야,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네 시애비가 벤츠 그렇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너희 엄마한테 돈 좀 빌렸다. 다 갚을 생각이었는데 사돈이 그렇게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줄 알고 그랬다. 돈은 다 갚을 테니 소송만 좀 어떻게 취하해다오. 그렇게도 염치 없이 뻔뻔하게 굴더니 제 손에 들린 입금 내역서 앞에 무릎까지 꿇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를 그렇게 기만한 이 인간들을 용서해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돈은 갚으셔야죠. 그런데 소송 취하는 못하겠네요. 그간 기만행위, 채무 불이행 관련해서는 처벌을 받으셔야죠. 에휴, 꼴랑 5천 욕심내시다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공무원 파면되고 공무원 연금 다 날리시겠네요.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릎 꿇고 있는 그 여자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면서 저는 그렇게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소송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혼 후 엄마가 남겨준 레시피로 떡볶이 가게를 시작했는데요. 떡볶이를 만들 때마다 새삼 26년 전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떡볶이를 만들었는지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따라 유독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늦지 않게 엄마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